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1월 9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어제 코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너무 죄송했습니다. 읽으면서도 아유, 빨리 뒤에 기사 읽지 않고 그냥 끝내는 게 낫지 않나 뭐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네, 1월날 3시간 동안 그 추운 데서 축구했던 거에 대한 대가가 아주 컸습니다. 거의 뭐 99년생, 저희 아들이 99년생인데요. 99, 98, 97, 2000년, 그렇게 거의 20대들이 한 3분의 2였었는데, 거기 끼어가지고 열심히 찾아보니까 대가가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어제 댓글 중에서 중요한 댓글이 한 3개 정도 있었었는데요. 먼저 저희 KB증권에서 채슬리 투자자문 랩, 이 랩은 저희가 일이 많은 거는 3억 이상 하다 보니까 금액이 이제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3천만 원 이상인가 그럴 거야 아마. 3천만 원 이상인데, 지난번에 목표 달성해서 일단 청산이 되신 분들 계시고, 1월 셋째 주인가에 또 새로 설정을 하는 게 어떠냐라고 지난주에 연락이 와서 KB증권에서요. 그래서 1월 셋째 주면 너무 좋다. 1월 셋째 주에서 그 다음에 2월 초 추석하고 설 명절 보통 1, 2주 전에 시장이 단기 조정을 보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2월 초에 만기인데 소액이라도 뭐 정액을 해서 재가입하고 싶다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전체적인 올해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긴 했었지만, S&P 500 그동안에 1980년 이후로 S&P 500의 수익률 한번 쭉 보시면요. 43년 동안, 44년이죠. 1980년 포함하면 44년 동안 S&P 500이 10번 빠졌습니다. 10번. 44년 중에 10번 빠지고 그러면 34년을 플러스가 났다는 말은 확률적으로 77% 플러스고요. 그리고 S&P 500이 22년도에 거의 20% 가까이 빠졌잖아요. 마이너스 나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작년 23년에 플러스 났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마이너스가 난 해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걸로 보면 올해도 결국은 S&P 500이 플러스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시장이 이제 빠지는 걸 잘 이용을 하면 상당히 좋은 수익률을 또 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빠지는 달이 언제냐? 미국은 전형적으로 9월달 그리고 2월달, 그런 식이고, 미국이 그렇게 빠지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9월하고 2월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퀀트적인 전략을 강 작가도 얘기하고 저도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조금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액션들이 예전에는 몇 소수의 사람들만 알 때는 그런 퀀트적으로 이렇게 시장이 흘러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 전략을 이용을 해서 강 작가도 보면 세린메이 할로윈 전략을 10월 말에 사가지고 세린메이인데 5월 달에 팔지 않고 4월 24일 뭐 요렇게 좀 미리 팔잖아요. 그렇게 미리 파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실질적으로는 그때보다는 오히려 더 빨리 조정이 오네. 그런 경향들이 최근에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1월 달에 조정에 제가 생각했던 타이밍보다도 빨리 반도체가 이렇게 빠지는 거를 보면 퀀트를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용하고 있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 그 퀀트 전략이 약간씩 어긋나기 시작하게 되는데, 그런 모습이고, 지난번에 1월 초에 반도체 못
파셨던 분들은 삼성전자 실적 발표 전후로 해가지고 8개를 한번 줄 겁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삼성전자 실적은 오히려 오늘 아침에 나온 잠정 실적은 컨센서스를 밑돌았어요. 밑돌았는데 반대로 엔비디아가 어제 급등을 하면서 아침 시초가를 강하게 시작하면서 시세를 좀 올려주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 효과 때문에 뭐 계속 가느냐라고 보면 아무래도 그런 명절 효과의 영향을 받아서 계속 2월 설 전까지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작년에 그렇게 많이 올랐던 반도체 주가가 올해는 마이너스로 갈까? 마이너스 갈 확률은 그 확률도 되게 낮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을 잘 이용하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차트를 잘 보다 보면 여러 가지 그 차트의 정석에서 얘기한 기술적 지표들 변동성 지표는 스토캐스틱 추세 지표는 MACD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면서 요즘은 이제 스토캐스틱을 보면서 좀 매매를 해야 되는 그런 트레이딩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말이 길었는데요. 2월 초에 랩을 하시든 아니면 그 개인연금 저축을 하시는 분들이나 퇴직연금 하시는 분들이나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2월 초 시장 잘 노려보는 거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월 달이 시장이 좋은 이유는 말씀드렸죠. 배당이 들어오기 때문에 4월 시장이 좋고 그래서 이제 강 작가 같은 경우에 4월 말에 주식을 파는 이유가 4월 장이 좋은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그 주식 선물 얘기하신 분이 있는데, 주식 선물은 말 그대로 퓨처스나 옵션이나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드리버티브스라고 하잖아요. 말 그대로 파생이 됐다는 겁니다. 원래 그 언더라잉 에센스라고 하는 기존의 자산이 있는데 거기에서 파생해서 만들었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파생 상품이 기초로 하는 그 언더라잉 에셋 어떤 기초 자산이 있고 근데 선물은 굉장히 투기적이고 말 그대로 앞설선차를 쓰기 때문에 그 약간 선행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거는 베이시스를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선물 플레이어들은 그 현물에 비해서 이 주식을 좋게 보면 현물 가격보다도 훨씬 높은 가격에도 선물을 사겠죠. 그래서 베이시스가 플러스가 나고 앞으로 계속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면 선물을 미리 많이 팔기 때문에 베이시스가 오히려 백오데이션이라고 합니다. 플러스가 나는 베이시스를 컨탱고라고 그러고요. 마이너스가 나는 베이시스를 백오데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식 선물이든 주가 지수 선물이든 파생을 이용해서 뭔가 좀 신호를 알 수 있을까라고 하신다면 베이시스부터 보는 습관을 기르셔야 됩니다. ETF도 비슷한 경향이 있는데요. ETF는 거기 보면 NAV라고 있잖아요. Net Asset Value. 그 ETF가 갖고 있는 주식 자산에 비해서 지금 ETF 가격이 더 플러스로 움직이는지 마이너스로 움직이는지 ETF도 보면 NAV 대비 괴리율이 나옵니다. 그런 거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버 추천하실 때 아들 주식에 사두었는데 요즘 좋아서 감사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버 주식 많이 올랐죠. 제가 예전에 뭐 테슬라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버 얘기하고 에어비앤비나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우리가 주식 투자에 있어서 내가 어떤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나 라는 부분에 있어서 큰 원칙이 중요한데요. 그 큰 원칙 중에 하나가 우리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주는가. 그런데 우리 삶을 윤택하게 만든다라는 게 좀 모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간을 세이브를 해줄 수 있는 기술을 아니면 제품을 만들고 있는가.
예, 그 점에서 보시면 되고요. 저번에 바이오 ETF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바이오는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그런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 바이오 하나하나 기업은 너무 어렵습니다. 뭐 여러 가지 알츠하이머 병이라든지 아니면 표적항암제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예, 경영학과 나와가지고 그거 공부한다고 뭐 알겠습니까, 그죠? 잘 모르겠는데 전체적인 이 바이오가 가는 산업 자체는 우리 삶의 생명의 시간을 늘려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프면 아무리 그래도 뭐 이빨 아프고 뭐 어디 아프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우리 삶이 불행해지는데 그 아픈 걸 또 고쳐주려고 하는 산업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버를 이용을 해보니까 내가 이때까지 바보같이 공항에 내리자마자 아비스나 헐츠 같은 데 가가지고 거기서 줄 서가지고 렌트 했었잖아요. 근데 렌트할 필요 없고 바로 우버 뭐 택시를 타도 택시를 타기 전에 택시를 타서 뭐 어디 갑시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뭐 우버로 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저기까지 갈 건데 그러면 딱 오고 전체적인 사회의 효율성을 높여주잖아요. 그 놀고 있는 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 세계 차의 90% 이상은 주차장에 세워져 있습니다. 예, 거의 98%는 주차장에 세워져 있고요. 그 나머지가 이제 가끔씩 운행을 하는데 그렇게 놀고 있는 차 그리고 놀고 있는 사람들을 우버 드라이브라는 걸 통해 가지고 그런 자원의 리소스를 잘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측면에서 우버도 좋게 보고 에어비앤비 이런 것도 좋게 봤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너무 테크니컬한 거 제가 뭐 차트의 정석 이런 것도 해놨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내가 투자하는 풀을 어떻게 가져가는가 그래서 이 풀을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기업들 그렇게 먼저 그렇게 풀을 스크리닝해서 풀을 정하시고 그 안에서 펀더멘탈 분석하고 테크니컬한 거 분석해서 투자하면 투자가 굉장히 재밌고 행복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격리 단길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길들이 왜 그 길이 흥했다가 망하는지를 너무나 또 우리 HJ라는 분이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를 하시고요. 결국은 핫해지면 임대료를 너무 올려버리니까 그죠? 그 임대료 감당이 안 되는 소상공인들이 또 떠나고 거기에 가로수길도 마찬가지였죠. 보면 그 가로수길에 보면 대기업들이 이렇게 우 들어오면서 이 가로수길이 주는 어떤 약간 그런 그걸 뭐라고 그러죠? 하여튼 그런 분위기가 사라지면서 그 가로수길이 어제 보니까 공실률이 30% 이상 된다는 그런 걸 봤던 것 같습니다. 말이 너무 길었습니다. 어제 코가 막혀가지고 좀 너무 불편한 방송을 했던 것 같아서 죄송해서 여러 가지 꿀팁이 될 만한 것들 좀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자, 오늘 기사는 매경에서 가져왔고요. 작년 경기 전망 틀린 경제학자들의 자성이라고 되어 있고요. 인플레 원인을 이해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국 경기가 올해는 호황일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가 높지만 미국 경제학자들은 섣불리 낙관론을 내놓지 않았다. 인플레이션 위기가 다시 찾아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고 장기적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진단까지 나왔고 최근 지정학적인 불확실성이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서 열린 2024 전미경제학회 전미경제학회가 샌안토니오에서 열렸었네요. 연례총회의 마지막 날인 7일 경제학자들은 지난해 1월 전미경제학회에서 자신들이 내놓은 2023 경기 전망에 대해서 반성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1월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린 연차 총회에서 이렇게 1월마다 열리는군요.
다수의 학자는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는 노력은 실업률 상승과 경기 침체는 유발할 수 없다고 진단을 했다. 하지만 현재 미국 경제는 탄탄한 성장률을 유지하면서도 인플레이션과 고용시장 과열이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페드가 주목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인 개인소비 지출 PCE 물가는 지난해 11월 기준 전년 대비해서 2.6% 상승을 해서 연준의 목표치 2%를 넘었는데 지난해 3분기 미국 GDP 성장률은 연 4.9%로 앞선 잠정치보다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죠. 경제학자들은 미국 경기 과열의 원인으로 코로나 이후 이민이 늘어나는 등 노동력이 원활하게 공급되어서 임금 상승이 견고하게 지속된 영향이라고 짚었고요. 글로벌 공급망 위기도 예상보다 빠르게 정상화됐는데 제임스 하인스 미시간대 경제학자는 그러나 처음에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급등하는 이유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야, 근데 아니 페드가 그렇게 돈을 풀고 금리를 제로 금리로 낮추면 인플레이션이 급등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인플레이션이 급등하는 이유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니까 그거는 조금 이상하네요. 일부 경제학자는 100년에 한 번 정도 발생하는 팬데믹 상황에서 기존 경제 모형을 기계적으로 대입해서 경제를 전망한 것이 실수였다는 자성의 목소리. 아하, 이것도 팬데믹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존 경제 모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렇게 팬데믹 핑계를 좀 대셨고요. 연준 부의장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던 제니스 에블리 노스웨스턴대 교수는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팬데믹 직후 기존 경제 데이터를 토대로 한 컴퓨터의 경제 모형에 지나치게 의존한 결과 상황을 너무 비관적으로 판단하게 됐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올해 경제학자들은 경기 예측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는데 연준이 올해 기준금리를 시장 기대만큼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나아가 금리를 다시 올릴 수도 있다고 내다봤고요. 특히 학자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미국 경기가 호황을 이어갈지에 대해서 덜 낙관적이었다. 에블리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팬데믹 이전으로의 경기 회복이 과연 장기적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 회의론을 폈다. 그는 전 세계의 분쟁 증가와 파편화되는 무역 등을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경제학자들을 저는 이해는 할 수는 있는 부분이 페드가 뭐 그렇게 금리를 급격하게 올릴 줄은 몰랐고 급격하게 올렸는데 경제가 망가진다고 했는데 또 경제는 망가지지 않고 그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뭐 경제 예측은 해야죠. 이럴 때는 이럴 수도 있다라고 예측을 하는데 그 경제 상황에 맞게 페드가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의 의장에 저는 답이 있다고 보는데요. 제롬 파월 의장한테 우리가 금리 내릴 겁니까? 뭐 이제는 금리 멈출 겁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제롬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게 뭐죠? 데이터 보고 하겠다. 예, 데이터 디펜던시라고 하면서 데이터 보고 하겠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제롬 파월 의장이 굉장히 솔직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데이터 보고 데이터가 계속 과열로 나오면 우리가 계속 올리고 떨어질 것 같으면 떨어질 것 같다. 근데 연준 의장 제롬 파월도 21년도에는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많이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을 거야. 일시적일 거야 라고 예측했다가 한번 크게 터졌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겸손한 모드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어떻게 보면 연준이 정말 그 경제 관련된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 안에 수많은 석박사들이 또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리서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다음 분기에는 이렇게 될 거니까 우리 금리 어떻게 할 겁니다. 내년 초에는 경기가 어떻게 될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겁니다. 라고 경기 예측을 잘 안 하잖아요.
예, 물론 그 연준 의장들이 나와가지고 점도표 찍고 할 때 뭐 코멘트들을 하긴 하지만 예, 그 정도로 이 경제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변수들이 다 얽혀서 경제가 돌아가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학교 다닐 때도 뭐 다별량 함수 모델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말 그대로 이제 변수가 많다는 말이죠. 예, 그런데 그 변수에 어떤 게 가중치를 얼마로 줄지 그걸 모르는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네, 경제였죠. 그래서 최근에 김 작가 나가서도 뭐 올해 경기가 이제 좀 둔화된다는데 어떻게 시장 어떻게 보세요? 해서 경기 예측은 사실 예, 아무도 못 맞추기 때문에 경기 전망을 바탕으로 그동안의 주식시장 전망하는 거는 사실 다 틀리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경기 전망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가 올해 나쁠 거다라는 걸 어썸션, 가정을 해서 뭔가 예측한다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다. 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아무튼 이런 자성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헤지펀드 수익률 떨어지자 월가 행동주의로 돌아섰다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행동주의 투자자들의 기업 공격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행동주의 투자자들은 주가가 하락한 기업의 이사를 교체하고 M&A 전략이나 효율적인 자본 집행에도 직접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경기 침체와 금리 상승 압박 속에 큰손 투자자들이 기업 가치 향상을 위해서 직접 나서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투자은행 라자드 보고서를 인용을 해서 지난해 전 세계 기업 가운데 252곳이 행동주의 투자자들의 공격을 받았다고 보도했네요. 이는 전년 대비 7% 증가한 규모라고 하고요. 라자드에 따르면 2019년 209건이었던 행동주의 펀드의 모기업 공격 사례는 코로나 기간에 173건으로 줄어들었다가 22년부터 다시 급증했답니다. 팬데믹 당시 전 세계적인 확장주의 재정 정책에 주가가 급등하면서 일어나지 않았던 분쟁이 2022년부터 주가 하락과 함께 다시 발생하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지난해에는 행동주의 펀드와 기업 간 분쟁이 252건에 이르면서 팬데믹 때보다 45% 가까이 증가했다. 네. 아무래도 장이 빠지니까 장이 주식이 많이 빠지면 이런 행동주의 펀드들이 너네 경영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러면서 아무래도 행동주의 액션을 취할 가능성이 높죠. 주가가 막 올라가면 사실 미국은 경영진들이 주주가치 극대화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주가 올라가는데 뭐 행동주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죠? 파이낸셜 타임즈는 월트 디즈니, 세일즈포스 그리고 스타벅스 등 대형 우량 기업도 목표물이 되는 등 행동주의 투자자들에게는 성향이 없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행동주의 펀드 자체가 공격 대상이 되는 일도 있었는데 펀드 자체가 공격이 됐다네요. 기업 사냥꾼으로 알려진 칼 아이칸 펀드가 지난해 공격을 받아서 주가가 폭락한 게 그 예고요. 그간 북미에 집중됐던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은 유럽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 회사로 저변을 넓히기도 했고요. 유럽에서 인수 합병 공격 등 69건이 발생을 했고 마태 지역에서도 헤지펀드 주도로 44건의 지배구조 개선 요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리치 토머스 라자드 자본시장 자문그룹 상무는 행동주의가 현재 지역적으로 매우 역동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아태 유럽 지역에서 전 세계 행동주의 투자자들의 공격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행동주의 투자자들은 대개 공격 대상 기업 주식을 매입한 뒤에 주가를 끌어올릴 요인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주주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하고요. 초기에는 공개 서한을 통해서 기업과 경영진을 공격을 했지만 최근에는 주로 밀실에서 협상을 통해 목표를 이룬다고 하네요. 행동주의 펀드는 요구사항을 비밀리에 전하지만 최근에는 대형 기업으로 대상이 확대되면서 외부의 정보가 유출되는 일도 빈번하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예컨대 월트 디즈니는 지난해
트라이언 파트너스가 이사 자리 2개를 요구하면서 대리인 싸움을 시작을 했고요. 행동주의 투자자들은 공동 창업자인 넬슨 펠츠를 내세웠고 최고 경영자 CEO로 복귀한 밥 아이거가 대응에 나선 바가 있습니다. 팬데믹 시절 대비 주가가 반토막이 났던 디즈니는 소수주주 공격으로 위기에 몰렸지만 대규모 구조조정 정책을 발표하고 수익성도 시장 기대 대비 상향 조정되면서 한숨을 돌렸고요. 트라이언 파트너스는 지난해 초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뒤에 주가가 20% 가까이 오르자 공격 강도를 줄였다고 하네요. 디즈니뿐만 아니라 세일즈포스와 스타벅스도 행동주의 펀드 공격에 노출이 됐는데 소수 주주들은 기업 이익이나 기업 가치 대비 주가 흐름이 나쁘다는 점을 내세워서 대규모 구조조정과 해외 경영 전략에 대한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사회 의석을 요청하기도 하고 스타벅스의 경우에는 행동주의 투자자들이 중국 사업 확대와 미국 내 중부, 남부 지역에 대한 지점 확대를 요구하기도 했네요. 파이낸셜 타임즈는 지난해 악화된 주식시장 탓에 헤지펀드들의 행동주의 공격이 늘었다고 하고요. 지난해 처음으로 행동주의적 공격을 한 것이 분쟁 건수의 40%를 차지하고 이들 행동주의 투자자의 공격이 즉각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고 일주일 만에 합의에 이른 사례도 전체의 37%에 달한다고 하네요. 주주권 행사 컨설팅사인 오카피 파트너스의 브루스 골드파브는 과거에는 충분한 주식 확보와 주주 관리의 어려움으로 작은 회사들이 행동주의 공격의 주요 대상이었으며 대형 기업에 대한 공격은 찾아보기 어려웠다면서도 최근에는 이런 영향을 미치기 위한 투자자들이 많아지면서 종종 아무런 단체 활동을 하지 않지만 같은 목표를 향해 가는 펀드를 발견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작년 초에는 이창환 대표가 그죠? 얼라이언스 파트너스로 해서 이런 행동주의 얘기를 좀 하긴 했었는데 아무튼 이런 행동주의 펀드가 국내든 외국계든 오히려 좀 더 활발하게 많이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반 개인이 뭔가 회사에다가 요구해도 저게 잘 먹히지 않으니까 네, 행동주의 펀드들이 과거에 소브린이 SK를 공격하고 칼 아이칸이 현대차 그룹도 그때 소브린이 SK 했을 때는 2003년도였고요. 현대차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이사진들이 어떻게 경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약간 경각심을 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많이 좀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중국 개방 상징이었던 선저, 외국 기업 떠나자 휘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국 경제 성장의 상징과도 같았던 선전이 딴 세상이 됐다. 최근 인구 유출과 집값 하락 등 전례 없는 경제적 위기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대만 자유시보는 CEO 브리핑이 소셜미디어 X에 올린 7분짜리 선전 룽화구 영상을 인용하면서 이같이 보도했는데요. 선전 내 제조공장들이 동남아시아와 멕시코 등으로 속속 이전하면서 1,000만 명에 달하는 고용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인구가 줄자 집값도 50% 이상 하락했다네요. 이야. 이 영상에는 룽화구 번화가에서 잠을 청하는 노숙자들이 등장을 하고 이를 본 한 네티즌은 이들은 알코올이나 마약 중독자가 아니다. 대부분이 이주 노동자인데 호텔에 묵을 돈이 충분하지 않아서 노숙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고요. 선전 경제가 급격히 쇠퇴하고 있다면서
이미 집값이 반토막 났는데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 상황이 더 나빠질 것 같아 두렵다라고 했습니다. 외국 기업 이탈은 중국 주요 도시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고요. 최근 중국 리오프닝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심리는 악화됐다면서 일부 외국 기업 CEO가 중국으로 돌아갔지만 더 투자하려는 기업은 거의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과 맞물린 전 세계 공급망 재편에 따른 영향도 적지 않고 실제 지난해 11월까지 중국 내 외국인 직접 투자는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10%나 감소를 했네요. 그만큼 외국 기업들의 신규 투자가 급감했다는 얘기다. 부동산은 직격탄을 맞았다. 현지 경제 매체인 차이시는 자체 분석한 데이터를 토대로 지난해 12월 선전을 포함해서 중국 일선 도시,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주택 임대료가 1년 전 대비해서 2.45% 떨어졌다고 전했네요. 부동산 시장 회복이 더디자 주택 소유자들이 임대료 방향을 틀면서 물량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고 합니다.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주요 도시에서 줄어든 상주 인구도 나아질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베이징에서 송광섭 특파원의 기사인데요. 보통 큰 위기가 올 때 저게 큰 위기가 될 수 있냐 안 되냐라고 제가 볼 때 기준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대마는 죽지 않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대마에 해당되는 어떤 기업이나 그런 게 망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 밑에 그 경쟁 구도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쇠퇴하게 되고 탈락하게 되는 그런 기업들이 망하는 걸로 막 한 번씩 우리가 최근에 이제 뭐 태영건설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네, 그런 걸로 뭐 업황 자체도 좀 안 좋기는 했었지만 고금 내 그런 거에 큰 시스템 위기가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마가 죽느냐 안 죽느냐 뭐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중국을 보니까 선전하면 요 광저우랑 요쪽이 홍콩 바로 위에 말 그대로 경제 도시였고 선전 이런 데가 1인당 GDP 그것도 보면 뭐 거의 3만 불 넘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런 도시가 지금 위기 상황에 몰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의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샌프란시스코의 공실률 그걸 보면서 왜 이러지? 샌프란시스코 같은 도시가 왜 이러지? 그래서 공부를 해보니까 샌프란시스코도 그런 상업용 부동산이란 부분 그리고 치안에 대한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이 선전시의 이런 얘기가 보니까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네요. 네. 중국 제가 항상 보면 핵심 우량 core asset에 해당되는 핵심 자산이 가격이 빠졌을 때 사는 것들 저는 되게 좋아하잖아요. 약간 컨트레리언으로 buy low, sell high. 근데 buy low를 잘 못하면 이게 계속 lower 계속 낮아지는 자산 잘 못하면 핵심에서 탈락하는 자산인 거죠. 핵심에서 탈락하는 자산을 함부로 가격이 싸졌다고 사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중국의 핵심 도시인데 이 핵심 도시의 위기가 좀 심상치는 않아 보입니다. 네, 그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생활가전, 전장, 쌍끌이, LG전자 3년째 최대 매출. LG전자가 3년 연속으로 최대 매출액을 경신을 했다. B2B와 전장이 성장하며 쌍끌이 엔진 역할을 톡톡히 한 덕분인데 TV 사업은 매출이 줄었지만 웹 OS가 성장하면서 콘텐츠 플랫폼 기업으로의 체질 전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그래요. 자, LG전자는 지난해 연결 기준으로 누적 매출 84조 2,800억, 영업이익은 3조 5천억. 이야, 잘했다, 그죠?
그렇게 밝혔는데 전년보다 매출은 1%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0.1% 감소를 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는 매출 23조에다가 영업이익 3,100억 해서 전년 동기보다는 6%, 351% 늘었네요. 지난해 생활가전사업은 B2B 부문 성장을 등에 업고 연매출 30조 원 시대를 열었는데요. LG전자는 냉난방 공조, 부품, 빌트인 등으로 B2B 포트폴리오를 넓히며 성장을 이어갔고 LG전자 관계자는 포트폴리오 고도화 노력과 사업 모델 혁신으로 견조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전장도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는데 출범한 지 10년 만에 연매출 10조 원을 넘어서면서 미래사업에서 LG전자의 주력 사업으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TV 사업은 코로나 이후로 수요가 계속 줄어들면서 매출도 함께 감소를 했고 다만 LG전자는 웹 OS의 생태계를 확장하면서 콘텐츠 플랫폼 서비스 사업을 키우는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부문에서 거둔 이익으로 TV 매출 감소분을 어느 정도 상쇄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LG전자는 미래 사업을 계속 키울 방침인데 비즈니스 솔루션 사업 중에서도 전기차 충전, 로봇, 사이니지 등을 주력 사업으로 만들겠다는 각오이고요. LG전자는 특히 전기차 충전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런데 저 위에 지금 그림표를 보니까 2020년, 21년 결국은 영업이익이 최대로 나왔던 게 코로나 때 3조 9천억 그리고 21년도에 4조 580억을 냈었습니다. 73조 거의 74조 매출에 4조 정도 냈었으니까 영업이익률이 한 6% 그죠? 6%가 살짝 안 되네요. 예, 그랬다가 지금은 매출이 73조가 아니라 84조가 됐는데 84조가 됐는데 영업이익은 오히려 3조 5천억이에요. 그래서 주식은 제가 절대 금액이 아니라 미분값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매출도 이렇게 누워버렸는데 특히나 영업이익이 21년 최고치 대비해서 빠졌다 그죠? 그러면 이 영업이익이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그 영업이익이 미래사업 쪽에서 계속 성장, TV 가전 이쪽은 줄어드는데 OS, 웹 OS랑 미래사업, 전기차 충전 로봇, 사이니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장 부문에 대한 얘기가 좀 많죠, 그죠? 네. 전장으로 체질 전환 그리고 예전에 그 모바일 했던 거 그 과감하게 이제 스크랩하고 전장으로 구조 조정은 상당히 잘 했는데 주주들이 좀 우려하는 게 하나 있죠. 이렇게 미래 사업을 또 분할해서 상장하면 어떡하나 그런 우려감이 있으니까요. 그런 우려감에 대해서도 조금 명확하게 경영진들이 얘기를 좀 해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 다음 기사는 세계 경제 올해 침체 초의 인도는 그래도 달린다 라는 부분입니다. 2004년, 5년, 6년 요때 거쳐가면서는 중국의 고성장기였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확실히 미국이 만드는 인도 퍼시픽 이코노믹 프레임 그 이 프레임에 의해서 인도가 과거 20년 전에 중국과 같은 모습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진짜 그렇게 되는지는 계속 이렇게 신문 기사를 읽어봐야 되겠죠. 글로벌 경제가 경기 침체 초입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도는 완전히 반대다네요. 미래에셋 그룹의 첫 외국인 부회장인 소아럽 모한티 인도 법인 대표는 이분이 부회장이시군요. 탈세계화와 인구 고령화 등을 볼 때
이런 기조를 볼 때 이어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인도는 2024년에도 큰 성장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탈세계화가 이루어지는데 오히려 인도는 반대고 세계화가 되고 있고 다른 나라는 고령화에 지금 빠져 있는데 오히려 되게 젊다는 거죠. 지난해 10월 외국인으로 처음으로 미래에셋그룹 부회장으로 승진하셨고요. 11년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인도법인 영업총괄 대표로 미래에셋에 합류한 뒤에 2016년부터 9년째 법인 대표를 지금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는 지난해 탈중국을 모토로 한 세계 공급망 재편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은 국가이고 인도 증시 시가총액은 23년 4조 달러 약 5,300조 원? 와, 5,300조 원이네요. 돌파하면서 홍콩을 제치고 세계 증시 5위에 올라 있습니다. 모한티 부회장은 인도 시장을 추천한 이유로 5D를 꼽았네요. 보통 우리가 3D 하면 되게 안 좋은 건데 5D는 낮은 부채, low debt 비율, 그리고 탈세계화, deglobalization, 그리고 탈규제화, deregulation, 디지털화, digitalization, 그리고 인구 통계, demographics를 뜻한다. 명확하네요. 이렇게 5D로 외우면 되겠다, 그죠? 국내 총생산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이 100%를 넘는 국가가 많은데 인도는 80% 내외로 안정적이고 최근 미중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글로벌 기업이 중국 외에 생산 기지를 또한 곧 마련하는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을 펴고 있고 이 같은 탈세계화 기조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게 바로 인도다. 최근 인도 정부가 규제를 철폐하는 등 탈규제화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코로나 이후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도 특징이고 인도는 인구 중에서 50% 가까이가 30세 이하인 매우 어린 국가라면서 인도의 맨파워 잠재력은 누구도 따라가기 어렵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똑같이 15조 인구라도 중국하고 꽤 다른 점이다, 그죠?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 투자자들이 인도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분야로 소비재, 헬스케어, 인프라스트럭처, 금융, 제조업 등 5가지 분야를 꼽았고 제조업은 인도 정부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성장시키고 있는 업종이라면서 인도 정부가 생산 연계 보조금과 같이 내수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조업 성장에 힘을 쏟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네요. 실제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2014년 취임 후에 벌써 10년째 하고 계시네요. 메이크 인 인디아를 내세워서 제조업을 강조하는 경제개발 정책을 추진해 왔고 그간 의존도가 높았던 서비스업에서 벗어나서 인도를 세계의 공장으로 키우기 위해서인데 인도 정부가 시행하는 이 PLI 생산 연계 보조금은 선정된 기업들이 약정한 투자 목표 매출을 달성을 하면 5년에서 6년 매출 정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소비재 분야 성장도 예상이 되는데 경제분석기관 CIC에 따르면 인도인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비율은 아직 42.4%에 불과하고 앞으로 인도 경제가 확장이 되면 수천만 명의 인구가 노동시장에 유입이 되고 이는 인도 소비층을 공고히 해서 소비재 시장 확대와 이에 따른 경제성장 선순환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을 했네요. 모한티 부회장은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가 좋다는 조언도 했고요. 인도 시장은 중소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23년에는 스몰캡, 미들캡 성장 스토리가 이어졌다면서 최근 들어 이들 주가가 고평가된 만큼 이젠 우량 대형주 위주로 투자할 것을 추천을 했습니다. 인도 증권 시장은 지난해 중소형주에만 70억 달러가 순유입됐다고 하네요. 한 9조 정도 들어왔네요. 인도 시장 성장에 맞춰서 미래에셋 동안 공략의 속도를 낸다라고 되어 있고요.
미래에셋은 인도 시장에서 주식형 펀드로 시작했다가 최근에는 부동산, 벤처 캐피탈 마켓 등으로 확장하고 있다. 미래에셋은 인도 법인을 발판 삼아 중동 시장 공략에도 나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도 시장의 핵심 포인트가 지금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인구 구조가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경제 성장이 언제 많이 이루어지냐면 40대 베이비 부머라고 하잖아요. 그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엄청난 인구가 이 30대에서 55세를 지나갈 때 노동소득도 높지만 소비가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애들 2명 이렇게 키우면서 애들한테 쓰는 돈들도 꽤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애들이 크면서 집도 늘려가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이 인구 구조가 되게 중요한데 이 인구 구조 그림을 한번 봐야 되겠어요. 이 가장 많은 인구가 언제 30세에서 40세를 거치면서 가는지 좋은 기사를 봤네요.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금리 하락기의 미증시 연착륙이 수익률을 결정한다. 인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자, 여기 표가 있는데요. 미국 연준 피벗 시기별 S&P 500 지수 수익률입니다. 이 시기별 보시면 1995년 피벗 시사 후 금리 인하 직전까지의 수익률이 4.8%, 그리고 첫 금리 인하 후 또 6개월 단위 수익률은 14.8%. 좋게 나왔네요. 95년도에 우리 시장은 1월 달에 그때 삼성전자가 15만 원을 찍고 그 이후로 슬금슬금 빠지다가 97년도 말 그리고 98년도 IMF 때 거의 3만 원까지 고점 대비 얼마 빠진 거예요? 80% 빠졌네요. 빠졌었는데 그때 S&P 500은 좋았네요. 95년도도. 그리고 98년도에 이때도 피벗 시사 후 금리 인하 직전까지 2.5% 올랐고 98년도에는 그때 당시에 8월 달에 러시아가 디폴트 선언을 하죠. 그리고 98년 10월 달에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가 파산을 하게 되는데 그때 금리 인하를 하게 됩니다. 그 금리 인하하기 전에 2.5%, 그리고 금리 인하 후에 6개월 뒤에 25.6%나 올랐네요. 경기 연착륙이라고 돼 있는데 아시아는 하드랜딩이었었죠. 2001년도에는 금리 피벗 시사 후 멈추고 나서 금리 인하 직전까지 수익률은 3.2%였는데 금리 인하 후 6개월 뒤에 2001년도 이제는 닷컴 버블이 깨져가지고 막 빠질 때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는 10.1% 빠졌고요. 2007년도에는 7.7%. 그러니까 금리 인하 직전까지 2006년 8월까지 금리를 17번 올려놨고 그러고 나서 2007년도에 10월 달인가에 첫 금리 인하하기 전까지 7.7% 올랐다가 첫 금리 인하하고 나서는 2008년까지 6개월 뒤에 13% 빠졌습니다. 시장은 이것보다 훨씬 2008년도에 많이 빠지게 됩니다. 1년 기준으로 보면. 그리고 2019년도도 있죠. 2019년도 2018년 12월 20일 날 FMC의 마지막 9번째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금리 인하 직전까지는 1.9%, 그리고 첫 금리 인하 후 그러고 나서 8.2%, 8.2% 주가가 올랐다. 요 관련된 기사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웜의 신박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눈이 많이 와가지고요. 밖에도 지금 계속 눈이 펄펄 내리고 있는데 길이 미끄러우니까 운전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